네,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통합사회 중단원, 4단원, 5단원 최종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단원입니다. 다양한 불평등 현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개념,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집단 및 지역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네, 그거를 참고하면서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사회자원의 희소성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냐? 이러한 자연스러운 현상의 정도가 심해지면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한데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입니다. 기능론과 갈등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사회 불평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고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기능론과 갈등론의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에서 공통점은 모두 보편적인 현상, 즉 사회 불평등이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의. 자, 그런데 차이가 뭐냐?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긍정적으로 본다 했죠, 그죠? 사회 자원의 배분 과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기능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사회에 필연적인 것이다. 사회 불평등이 라고 기능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개념 중에 지배 피지배 계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 계급들이 만든 인위적인 현상이 사회 불평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배 계급이라면 특정 집단이랑 똑같은 의미겠죠, 그죠? 특정 집단이 만든 인위적인 현상이 사회 불평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배층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불공정하게 분배한 결과가 사회 불평등이다. 그래서 사회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갈등론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능론과 갈등론의 사회 불평등을 보는 관점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사회계층의 양극화. 사회계층의 양극화는 말 그대로 다양한 차원에서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일정한 층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회계층의 양극화 종류인데 전통 사회에서는 신분과 계급에 따라서 주로 나뉘었습니다. 반면 현대, 근현대 사회에서는 경제, 문화, 지위, 정보 등에서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상층, 하층, 양극단으로 쏠리는 사회계층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모래시계 그때 예로 설명했습니다. 중간이 없고 모두 상층 아니면 하층, 양극단으로 몰리는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의 종류 세 가지 그때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경제적 격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 불평등 이렇게 세 가지 배웠는데 자, 경제적 격차 같은 경우에 먼저 살펴보면은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경제적 격차의 결과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결과 먼저 보면 개인의 능력이나 업적에 의한 계층 이동이 힘듭니다. 계층 이동이 힘들기 때문에 분배적 정의, 즉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한다 했는데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모의 계층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결국 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간다운 삶을 위한 주거, 여가, 교육 등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경제적 격차의 현상, 주요 특징과 결과 세 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 격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존재했었죠. 경제적 격차 같은 경우에 단지 옛날에는 신분과 함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났을 뿐입니다. 옛날부터 경제적 격차는 존재했다 알고 가시면 되고 경제적 격차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도 나타나죠. 그죠? 예를 들면은 여기 위에 있는 백신 불평등
부유한 국가들은 백신을 아주 잘 맞고 있지만 가난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못 맞는 이런 백신 불평등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주로 가난한 국가에서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경제적 격차 개념 알고 가시면 되고,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다음으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적 소수자 배웠죠, 그죠? 자,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 그런 집단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사회 소수자랍니다. 제가 이 네모칸 쳐놓은 거는 키워드겠죠, 그죠? 키워드 위주로 개념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사회적 소수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5개 있는데, 식별 가능성, 권력 열세, 차별 대우, 정체성, 상대성, 이렇게 5가지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결국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결과로 어떤 게 있냐? 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을 용인무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공간불평등인데, 이 또 별표 쳐놨죠, 그죠? 자, 공간불평등의 원인은 크게 2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 1960년대부터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성장위주의 개발 정책이 하나의 원인, 그리고 2번째 원인,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한반도 국토의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교통이 용이한 지역이 자연스럽게 먼저 발전했다라는 것이 공간불평등의 2번째 원인입니다. 자, 공간불평등의 결과로서는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등 생활 공간 전반적인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2번째 결과로서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 주민과 낙후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 통합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밑에 표 보시면은 그때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죠? 국가의 발전 과정 및 공간 불평등 해결을 위한 노력. 자, 여기서 보면은 공간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70년대부터 사회 불균형으로서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공간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 계획의 지향점에 대도시 인구 집중 억제, 인구의 지방 분산, 수도권 과밀 억제 등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공간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노력 중이라는 것을 이 표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말했듯이 이제 경제적 격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공간 불평등의 해결 방안으로 수업 시간에 3가지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사회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격차의 해결 방안으로 등장한 제도죠, 그죠? 자, 개념 보면은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파란색 별표죠, 그죠?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목적, 질병이나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죠, 그죠? 필요에 따른 분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는 필요에 따른 분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제도의 종류 3가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죠, 그죠? 옆에 개념 설명해놨고, 자, 밑에 보시면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죠. 자, 반면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 물리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인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노인분들의 집에 찾아가서 청소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밥을 지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경제적 도움이고 사회서비스는 물리적 도움이다. 이렇게 차이는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인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구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체크해 놓은 것들, 목적, 이념, 원리, 대상, 작용 요건, 수호권 성격 모두 다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른 쪽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한쪽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보험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사전적 대응입니다. 사전적 대응이 뭐냐? 아까 말했죠. 질병, 사망, 노령, 실업 등으로 소득의 감소나 능력의 상실 발생 시, 즉 사회적 위험, 이런 사회적 위험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제도가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 대응이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고, 자, 이념 같은 경우에는 보편주의, 의무적입니다. 사회보험은. 하지만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선택주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원리에는 비례원리 강조, 즉 형평주의죠, 그죠? 자,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평등, 평등주의입니다. 자, 형평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험에 본인이 얼마나 기여를 했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반면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평등하게 무차별평등을 주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상은 말 그대로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전체, 공공부조는 소수의 빈곤계층,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 자격 요건에는 기여금, 즉 얼마나 돈을 냈냐라는 것이 사회보험의 자격 요건이고, 공공부조의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자산 조사라 돼 있는데 신청이죠, 그죠?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공공부조에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호권의 성격인데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권리성이 강하고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는 권리성이 약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사회보험의 장점, 단점, 공공부조의 장점, 단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들도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사회불평등 해결 방안 중에 적극적 우대 조치 배웠습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조치입니다. 개념 같은 경우에 보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서 우리 두 가지 배웠습니다. 그죠? 여성할당제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여성할당제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고, 해결 방안을 보면은 해결 방안이 중요하죠, 그죠? 사회적으로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고 개인의 능력 또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여성할당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인식의 변화 필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해결 방안으로 꼽았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적극적 우대 조치 한계점이 있죠. 한계점이 뭐냐? 차별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장치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계점입니다. 자, 적극적 우대 조치, 여성할당제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해결 방안과 적극적 우대 조치 한계점은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격차 완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자, 지역격차 완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개념,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종류 두 가지 있었는데 국가균형 발전 정책,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국가균형 발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입니다. 내용. 각 혁신도시들마다 중심사업을 형성하여 그에 적합한 공공기관들을 이전시키는 게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느냐? 해당 지역 및 주변 도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예시로 경남 진주 드러났죠. 각 혁신 도시들마다 중심 사업, 이런 중심 사업들을 선정해서 형성해서 그에 적합한 주요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사업이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의 내용과 목적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립형 지역발전 전략인데, 자립형 지역발전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낙후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자립형 지역발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의 전략입니다. 자, 종류가 어떤 게 있죠? 지역 그 자체 또는 지역 상품을 브랜드화하거나 특정 장소를 상품화하는 등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 방법 세 가지. 지역 그 자체 혹은 지역 상품을 브랜드화하거나 특정 장소를 상품화한다. 이 세 가지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단원의 소주제 5번 미래지구촌과 삶의 방향. 자, 미래사회 예측의 필요성인데 미래사회는 더욱더 빠르고 복잡하게 변합니다. 왜?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막고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미래사회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래학 학문 발달 등의 노력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준비, 즉 미래사회의 예측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미래 지구촌의 모습인데 많은 관점 중에서도 특히 낙관적 견해와 비관적 견해 두 가지 해놓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정치, 경제, 과학, 환경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미래 지구촌의 변화를 예상했었는데 먼저 미래 사회의 정치 경제입니다. 자, 낙관적 견해, 비관적 견해. 낙관적 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협력이 증가한다, 상호 의존성이 높아진다고 했고, 비관적 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갈등이 심화될 거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협력 증가에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 정치적 협력 중요성이 높아지고, 비관적 견해 같은 경우에는 영토 자원을 불러싼 분쟁, 국가 간 이해관계 대립, 이렇게 미래 사회의 정치 경제 모습, 낙관적 견해와 비관적 견해 두 가지 견해로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낙관적 견해와 비관적 견해 같은 경우에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정치 경제에 이어서 다음으로 미래 사회의 과학입니다. 과학. 자,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미래의 과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과학에도 낙관적 견해와 비관적 견해 두 가지 견해가 있겠죠, 그죠? 자, 낙관적 견해는 편리한 생활, 활동 범위가 지구촌을 넘어 우주까지 확장, 비관적 견해는 신종 바이러스의 발생, 특정 직업 소멸로 인한 실험 문제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낙관적 견해에 의해 인공지능 발달, 로봇 청소기나 빅스비 또는 누리호 등 우주 탐사가 있었고, 신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 파괴로 인한 신종 바이러스, 자동화 직업들의 기계 대체 확률이 높아지면서 특정 직업의 소멸로 인한 실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이 비관적인 견해였습니다. 앞서 정치 경제 부분에서의 낙관적 견해, 비관적 견해, 미래 과학 부분에서 낙관적 견해, 비관적 견해의 내용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미래 사회의 환경입니다. 환경 같은 경우에는 미래는 더욱더 빠르게 악화할 것이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등이 심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는 더욱더 빠르게 환경오염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문제 해결 필요성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미래에는 라고 말할 수 있고, 그에 더불어 미래 사회의 중대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오염이다 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이 환경 부분도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미래 삶을 위한 준비인데, 자, 두 개가 있죠.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확립,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확립,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미래에는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 등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저하 및 서로 간의 경쟁으로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는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거를 반증하는 증거가 뭐라 했죠? 요즘에 직장, 학교 등의 공동체에서 구성원 간의 소통,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상이 증가한다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세계 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확립. 지구촌은 이제 미래에 서로 간의 유기체로 연결되는 공동체적 성격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는 당연하고 개인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개인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 여러분도 그때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다 했었죠. 사랑을 저금통으로 기부를 한다든가 환경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인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넘어 민주의식, 도덕성, 폭넓은 시야와 포용력을 갖춘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한 자지 함량이 필요하다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습니다.